우리 엄마 제사상에 항상 특별한 게 올라갑니다. 바로 수제 어묵입니다. 엄마는 돌아가시기 전까지 업한장에서 잡어를 싸게 사다가 일일이 속살을 발라낸 뒤 적당히 밀가루와 섞어서 수제 어묵을 만들어 팔았습니다. 거의 평생 그 일을 하셨어요. 엄마가 튀겨낸 수제 어묵은 업한장 사람들과 근처 어시장 일꾼들은 물론 손님들에게 최고 인기였습니다. 따끈한 어묵 국물에 어묵 몇 개씩 먹고 나면 배가 든든해진다 했죠. 그렇게 엄마는 어묵을 팔아서 저와 두 남동생을 키우셨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신 지 벌써 20년이 더 지났네요. 눈을 감으시는 순간까지도 저와 동생들을 걱정하셨어요. 그때 제가 고3이었는데 두 동생을 맡기고 가서 미안하다고 눈물을 흘리시던 모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특히 막내에게 잘 해주라고 그렇게 신신당부하셨는데 마지막까지도 막내가 눈에 밟히나 봐요. 저는 엄마의 유언을 가슴에 새긴 채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저도 이제 쉰이네요. 언제 그렇게 세월이 갔나 싶어요. 업한장이 있는 바닷가 마을은 엄마 고향이 아니랍니다. 그렇다고 아버지 고향도 아니고요. 엄마에게 어떤 연고가 있어서 우리 세 남매를 데리고 여기에 정착하셨습니다. 엄마는 원래 서울에서 아버지를 만나 결혼을 하셨대요. 하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이곳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아버지가 뭘 하셨는지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자세히 말해주지 않아서 모르지만 일하는 곳에서 불이 나서 변을 당하셨다는 것만 들었어요. 우리 세 남매는 너무 어려서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없습니다. 집에 아버지 사진도 남아있는 게 없어서 얼굴도 잘 몰라요. 엄마 아빠는 어떤 분이셨어요? 엄마, 우리 아빠도 키 크고 그랬어. 그럼 나도 이 다음에 키가 클까? 엄마 아빠는 무슨 일 했어? 가끔 동생들이 아버지에 대해서 물어봐도 엄마가 특별히 얘기를 안 하시는 걸 보면 굳이 말하고 싶지 않거나 말하는 게 너무 고통스러워서 입을 다문다고 혼자 생각만 했습니다. 그래도 엄마가 아버지에 관해서 잊지 않고 해주신 말은 우리의 이름에 관한 것이었어요. 제 이름은 착하고 희망차게 살라고. 김선희 첫째 남동생은 착하고 현명하게 살라고. 김선명 저와 첫째 남동생은 선자 돌림인데 막내만 김우재였습니다. 왜 막내만 돌림자를 쓰지 않았냐고 물었을 때 막내니까 그냥 다르게 지었어. 그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처음엔 좀 의아했어요. 명희는 막내가 말을 안 들을 때마다 돌림자를 안 쓰는 막내는 아마도 다리 밑에서 주웠을 거라고 놀리곤 했죠. 그럼 막내는 엄마에게 쪼르르 달려가서 자기가 정말 다리 밑에서 주워왔냐고 울고불고 난리였어요. 그런데 가만 생각해보면 형제가 많은 제 친구들 중에도 부모님이 돌림자로 이름을 짓다가 나중에는 귀찮아서 그냥 평범하게 지은 애들도 많거든요. 이름에 관한 해프닝은 그저 아버지를 기억하는 작은 에피소드가 되었습니다. 어쨌든 엄마는 어느 날 저와 선명이 우재를 데리고 이 마을로 내려왔답니다. 그때 전 4살이라 서울에서의 생활은 잘 기억나지 않아요. 어렴풋이 떠오르는 것은 단칸방과 늘 울던 어린 동생들 정도입니다. 물론 엄마가 서울에서 뭘 하고 살았는지도 잘 몰라요. 왜 이런 곳에 왔는지도 알 수 없고요. 그냥 엄마는 우리와 함께 먹고 살기 위해서 이곳에 왔다고 막연하게 생각했습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엄마는 업한장에서 잡어를 싸게 사서 어묵을 만들어 팔았습니다. 시간이 나면 틈틈이 허드레 씨를 해주고 품삯도 받았고요. 그때 엄마는 마치 감정 없는 사람처럼 독하게 일만 하고 돈을 벌었습니다. 1년에 한 번 아버지 제사 때 술 한잔 하시면서 그동안 참았던 감정을 풀어놓으셨습니다. 늘 담담하게 사시던 엄마가 그날만은 울음을 토해내면서 뭔가 한풀이 하듯 혼잣말을 중얼거리기도 하셨어요. 전 엄마가 술김에 하는 말을 들으면서 한동안 의아한 적도 있었어요. 당신도 불쌍하고 막내 천원도 불쌍하고 아유, 왜 그런 말을 하실까 참 궁금했습니다.
매번 그렇게 말하면서 술에 취해 잠든 엄마에게 이불을 덮어드리고 혼자서 제사상을 물리고 설거지를 할 때 우리 엄마 가슴에 도대체 어떤 한이 겹겹이 쌓여 있으면 저럴까 생각하다가 울컥한 적도 있습니다. 엄마가 너무 가여워서 절로 눈물이 났습니다. 여자 혼자 아이 셋을 기른다는 게 어디 쉬운 일인가요? 아버지 제사 때 말고 엄마가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는 적은 별로 없었어요. 언제나 우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사셨고 늘 희생하셨습니다. 여자 혼자서 남편도 없이 고군분투하다 보니 불쌍하다고 도와주는 사람도 많았지만 더러는 이상한 눈빛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었답니다. 괜히 엄마에게 찝적대는 남자들도 덜어 있었어요. 그때마다 엄마는 일부러 더 큰 소리를 치면서 기죽지 않고 대들었다이. 아무도 상종 못할 여자라는 것을 보여주려는 듯 그랬던 것 같아요. 어느 날은 윤기 나던 긴 머리를 싹둑 잘라버리고 숏커트를 치셨어요. 어디서 구했는지 군화와 군복 바지를 입고 다니셨죠. 뒤에서 보면 다들 남잔 줄 오해할 정도였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그런 엄마가 창피했습니다. 엄마는 일하느라 학교 행사 때 온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동생들이 운동회 때마다 엄마가 안 온다고 투덜대니까 어느 해 운동회 날 드디어 엄마가 오셨습니다. 군화를 신고 군복을 입은 엄마의 모습에 모두의 시선이 집중돼 전 너무 창피해서 아는 척을 안 했는데 엄마는 당당히 막내 동생 손을 잡고 운동장을 질주하여 1등으로 골인했습니다. 그때 상품으로 받은 TV를 안고 좋아하던 엄마는 영락없이 여자였어요. 아니, 소녀 같았어요. 그런 엄마가 머리를 자르고 그런 옷을 입고 다녔다는 건 다 우리 때문이라는 걸 훗날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가끔 엄마가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볼 때 너무 슬프지 않았으면 했습니다. 오래된 사진 속 젊은 시절 엄마처럼 화장도 하고 아주 가끔은 예쁜 자신의 모습을 보고 미소 지었으면 했습니다. 같은 여자로서 말입니다. 그래서 어버이날 용돈을 모아서 루즈를 선물한 적도 있어요. 하지만 루즈는 늘 서랍 속에 처박혀 있었습니다. 친구들은 엄마가 여자가 아니라고 놀리기도 했어요. 그때마다 전 엄마에게 괜히 신경질을 냈어요. 참 철이 없었죠. 언젠가 중학생이 되었을 때 우연히 업한장 근처를 지나다가 엄마가 싸우는 걸 보았습니다. 엄마는 포장마차에서 어묵과 우동을 팔았는데 장사하던 자리에 다른 우동 포장마차가 들어 서면서 큰 싸움이 났어요. 우동 포장마차 사장은 온몸에 문신을 한 것을 일부러 보여주면서 험악하게 엄마를 위협했고 우리 어묵 포장마차를 발로 차고 부수고 난동을 피웠어요. 가만 보고 있을 엄마가 아니었죠. 엄마도 우동 포장마차를 발로 차고 부수다가 결국 그놈에게 맞았어요. 그 순간을 목격한 전 그만 눈이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이놈아 왜 우리 엄마를 때려 이 나쁜 놈아. 전 무조건 달려가서 책가방으로 그놈을 후려쳤습니다. 엄마와 제가 합세하면서 난장판이 되자 사람들이 몰려와서 겨우 싸움을 말렸습니다. 사람들은 여기 원래 엄마가 장사하던 자리인데 웬 놈이 갑자기 나타나서 난장판을 부렸구나 했습니다. 엄마는 제가 칭찬해 줄 거라고 생각하고 괜히 용감한 척 했는데 엄마는 흘겨보면서 혀를 차는 겁니다. 그제서야 전 머리가 산발이 되고 교복이 찢어진 것을 알았죠. 기집애가 겁도 없이 어디서 함부로 덤벼. 그러다가 다치면 어쩌려고. 그럼 엄마가 당하고 있는데 그냥 모른 척해. 황당하네. 엄마는 내가 누구한테 맞고 있는데 그냥 모른 척하고 갈 거냐. 자식이 맞는데 그냥 갈 엄마가 어디 있냐. 근데 왜 나보고는 그냥 가래. 엄마는 다쳐도 되지만 넌 다치면 안 돼. 절대 안 돼. 아이, 어서 빨리 집에 나가. 그 말을 하고 엄마는 포장마차를 수리해야 한다며 끌고 갔습니다. 전 눈물이 핑 돌아서 엄마 뒷모습만 보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가다가 문득 돌아보더니 교복은 그냥 놔둬. 바느질도 못하면서 괜히 꿰맨다. 옷 버리지 말고.
엄마가 밤에 가서 바느질 할 거니까 어서 가. 아휴, 왜 그러고 섰어. 튼 기집애가 조신하지 못하게. 휴. 그 말에 그만 픽하고 웃음이 터졌습니다. 조신이라는 말과는 거리가 먼 엄마의 호통 섞인 목소리는 아니었죠. 하지만 그때 전 또 알았습니다. 엄마가 왜 그렇게 남자처럼 거칠고 우악스럽게 살아야 했는지 말입니다. 오직 자식들을 위해서, 자식들 귀 안 죽이고 살기 위해서 스스로 방어막을 치고 여자가 아니라 엄마로 살아내던 겁니다. 그날 이후로 전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원래도 크게 어긋나거나 엄마 말을 안 듣는 딸은 아니었지만 더욱 엄마 말씀을 잘 듣겠다고 혼자 다짐했죠. 학교 갔다 돌아오면 장사로 바쁘고 힘든 엄마를 대신해서 집안일을 도맡았습니다. 예전에는 억지로 했던 집안일이었지만 엄마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알고 난 뒤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살림을 했습니다. 동생들을 챙기고 숙제를 봐주는 것도 알아서 척척했어요. 항상 자신이 없으면 제가 동생들 엄마다라고 강조하셨어요. 전 엄마가 전혀 신경 쓰시지 않도록 정말 엄마 마음으로 동생들을 보살폈습니다. 다행히 가난해도 두 동생은 착하게 자랐고 공부도 잘했어요. 엄마는 모두 제 덕분이라고 기특해했고 고마워하셨죠. 엄마의 하루는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땐 몰랐어요. 엄마가 병을 앓고 있다는 것을요. 항상 약을 달고 살았는데 그저 소화가 안 된다고만 해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셨다. 엄마가 위암을 앓고 있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미 온 몸으로 전이가 되어서 수술조차 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그동안 진통제로 겨우 버티다 결국 쓰러지면서 우린 알게 되었습니다.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일이라 우리 새남매는 아무 생각도 안 들었어요. 서로 멍하니 의사 선생님 말을 듣는데 이미 가망이 없다는 소리에 눈물만 흘러내렸습니다. 그때 고3이었던 저는 그 상황이 너무 갑작스럽고 충격이라 며칠 말이 안 나올 정도였어요. 엄마 몸이 이 지경이 되도록 왜 말을 안 했어요, 왜요? 말하면 뭐 수술하라는데 그럴 돈이 어디냐.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지. 엄마, 그게 말이 돼요. 세상이 목숨이 더 중요하지. 돈이 뭐가 중요해요? 돈이라니. 돈이 있어야 너도 동생들도 학교 다니고 먹고 입고 하는 거야. 돈 없으면 이 세상에서 살아가지 못해. 그런다고 엄마 몸 다 버려가면서 이래요. 우린 어쩌라고요. 엄마 없이 우리 어떻게 살라고요. 제가 절규하며 울자 엄마는 아무 말을 못 하셨어요. 울지 않으려고 입술을 꼭 깨물었지만 엄마는 아마 속으로 피눈물을 흘리셨을 겁니다. 자식을 위해서 온 몸을 던졌지만 결국 자식들만 남겨두게 되었으니 현실이 얼마나 야속하고 억울하셨을까. 열심히 산 죄밖에 없는데 왜 자신의 인생은 이다지도 모질고 독한지, 죽어도 죽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한 푼이라도 더 벌어서 자식들 먹이고 공부시킬 생각만 하고 살았던 엄마에게 수술비나 치료비는 감히 엄두도 내지 못할 일이었을 겁니다. 그런 돈이 있다면 차라리 자식들에게 남겨주겠다고 생각하셨을 게 뻔해요. 그런 마음을 너무도 잘 알기에 저는 그 상황이 더 감당되지 않았고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선이야, 미안해. 엄마가 못나서. 아니야, 엄마 내가 미안해. 엄마 아픈 거 진작 내가 알아봤어야 했는데 엄마 없더라도 동생들 잘 부탁한다. 막내, 잘 부탁해. 알았으니까 그런 말 하지 마. 정말 미안하다. 엄마가 우리 딸 정말 사랑한다. 엄마는 마지막까지 우리 걱정만 하셨어요. 두 동생들 뒷바라지를 당부하시고 눈을 감으셨습니다. 정신없이 엄마 장례를 치르고 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정말 눈앞이 캄캄했고 엄마 유언을 생각하면서 어떻게든 동생들을 보란 듯이 길러낼 생각을 했지만 당장 어디서부터 뭘 해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일단 먹고 살아야 하기에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생선 가공 공장에 취직을 했습니다. 그때 선명이는 고2였고
막내 우재는 중3이었습니다. 한창 중요한 시기였죠. 누구보다 부모님의 뒷받침이 필요한 때였고 제가 과연 두 동생을 잘 길러낼 수 있을까 매일 전 갈등했습니다. 노력했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동생들은 누나가 혼자 고생하는 것이 안쓰럽고 미안했는지 서로 집안일을 맡아서 하면서 공부도 항상 1등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선명이는 방학 때마다 업한장에서 청소 알바를 해주고 용돈을 벌기도 했어요. 막내 우재는 자신이 직접 노트 정리한 공책이나 예상 문제를 뽑아서 시험 기간 친구들에게 팔아 용돈을 벌었어요. 적중률이 높아서 친구들 사이에 소문이 자자하다더군요. 하지만 학생 주임에게 걸려서 하루는 담임 선생님이 절 부르셨어요. 우재가 똑똑하고 공부도 잘해서 선생님들 사이에서도 인정받고 친구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좋습니다. 그런데 아직 학생인데 예상 문제를 뽑아서 장사를 한다고 학부모들 사이에서 말이 좀 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선생님. 우재가 그러고 다니는 줄 몰랐습니다. 제가 잘 타이르겠습니다만 죄송합니다. 하하, 우재는 한번 말하면 잘 알아들을 거예요. 항상 누나 혼자서 고생한다고 걱정 많이 해요. 우재가 나쁜 마음으로 그런 건 아닐 거라고 믿었습니다. 누나 돕자고 한 일인데 우재 예상 문제를 사지 못한 아이들 사이에서 불만이 터져 나왔고 학부모 귀에 들어갔던 모양이에요. 우재가 워낙 월등해서 다들 우재가 무슨 책을 보고 공부하는지 궁금해하고 어떻게 공부하는지 관심 있게 지켜본다고 하더군요. 선생님은 우재가 똑똑한 아이다라고 잘 타이르라 했지만 전 처음으로 회초리를 들었습니다. 어디서 그런 짓을 해. 엄마도 안 계신데 네가 행동거지를 잘못하면 그게 다 엄마 욕먹이는 건 줄 몰라. 잘못했어. 누나, 미안해. 누나 난 그냥 누나 돕고 싶어서 그랬어. 누가 그런 짓 해서 누나 도우래. 누가 돈 벌어 오라 했어. 너희들이 안 도와줘도 너희들 밥 안 굶겨. 걱정 마. 누나, 너희들 대학도 보내고 장가도 다 보낼 거니까 걱정 마. 그건 우재가 아니라 저에게 다짐하는 말이었고 약속이었습니다. 그렇게 선전포고해두면 제가 무너질 때마다 일어나는 이유가 될 것 같아서 동생들 앞에서 큰 소리 쳤어요. 하지만 사실 저도 참 많이 힘들었고 가끔은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한참 꽃다운 나이에 생선 비린내를 맡아가면서 하루 종일 작업하는 게 쉽지 않았어요. 또래 친구들이 예쁘게 꾸미고 데이트하러 가거나 대학 갈 때 전 언제나 한 푼이라도 돈 버는 것만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때론 제 인생이 참 초라하고 더럽다고 느낀 적도 있습니다. 저도 누나이기 전에 사람이니까요. 인생도 있는 거니까요. 하지만 그때마다 동생들에게 큰 소리친 그 배포를 생각하고 그 약속을 떠올리면서 그리고 엄마의 유언을 생각하면서 참았고 더 노력했고 스스로 다그쳤습니다. 우재에게 회초리를 든 그날 우린 다 같이 한참 울다가 삼겹살을 구워 먹으며 다 풀었답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 셋이 산다는 게 쉽지 않다는 걸 깨달았지만 우리 셋이니까 뭘 해도 할 수 있다며 의기투합도 했어요. 전 매일매일 제 목숨보다 더 소중한 동생들을 위해서 힘을 냈습니다. 새벽에 공장에 나가서 오후에 일을 끝내면 저녁엔 엄마처럼 잡어를 사서 손질하여 어묵을 만들어 팔았습니다. 밤에 조업을 나가는 뱃사람들에게 팔고 엄마처럼 작은 포장마차를 하면서 어묵과 국물 우동을 팔면서 돈을 벌었습니다. 동생들은 제가 신경 쓰지 않게 알아서 공부를 잘 해주었어요. 전 녀석들 1등 성적표만 봐도 배가 부르고 고생한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게 엄마 마음이라는 걸 알았죠. 그렇게 선명이가 서울대에 당당히 합격했습니다. 마을에서는 이 조그만 곳에서 서울대생이 나왔다고 난리가 났어요. 업한장과 제가 다니는 공장 사장님이 잔치를 열어주시며 선명이 최고 하셨죠. 막내는 그런 형을 보면서 자기도 서울대에 꼭 들어가겠다고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2년 뒤 막내는 서울대 의대에 합격했습니다. 한 집안에 연이어 서울대생이 나왔다고 지역신문에 실릴 정도였습니다. 생선 공장에서 일하면서
동생들을 서울대 보낸 누나라고 제가 소개되기도 했답니다. 막내도 장학금을 받아 학교에 다녔어요. 선명이는 제가 보내주는 돈이 부족했는지 과외 알바를 하면서 생활비도 되고 필요한 책을 사보고 했습니다. 제가 어떻게든 더 보태줄 테니 공부만 하라는데 자기 힘으로 하겠다는데 이제 정말 다 키웠구나 싶어서 참 뿌듯했어요. 동생들은 혼자 있을 누나가 걱정된다며 하루가 멀다 하고 전화를 했어요. 전화비 많이 나온다고 하지 말라고 해도 말을 안 듣고 매일 그렇게 안부 전화를 했습니다. 누나, 이제 우리도 다 컸으니까 제발 지금이라도 좋은 사람 좀 만나고 데이트도 하고 그래. 누나, 너희들 공부 마치고 취직할 때까진 결혼이고 뭐고 그런 거 생각 안 한다. 누나 그럼 평생 그러고 살 거야. 이러고 혼자 살면 뭐 어때서 편하고 좋은데. 누나, 인생 안 불쌍해. 너희들이 잘 커주고 성공하면 누나 인생은 오히려 행복이야. 동생들이 뭘 걱정하는지 다 알지만 전 녀석들 뒷바라지하고 성공시키는 게 이번 생에 제 할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더 악착같이 돈을 벌었어요. 동생들이 기숙사에서 나오게 되자 작은 방을 얻어서 함께 살게 해주었습니다. 녀석들이 좋아하는 김치와 반찬을 만들어 보내는 재미도 쏠쏠했고요. 우제가 맛있다고 더 만들어 보내달라고 하는 말이 참 반갑고 기쁘고 그랬답니다. 꼭 할머니가 손주 키우는 맛이라고 할까요? 그땐 그게 제 나이였습니다. 주위에서 그만하면 이제 자기 인생 살려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 군데서 중매도 들어왔죠. 선희 씨는 자세히 뜯어보면 이목구비도 참 예쁜데 조금만 꾸미고 다녀도 눈에 확 띄는 얼굴인데 왜 이러고 사는지 모르겠네. 동생들도 다 서울대도 가고 이제 뒷바라지 그만해도 되겠구만. 단골 미용실 사장님은 항상 그런 말을 하셨습니다. 사실 저도 엄마처럼 강하게 보이려고 숏커트를 치고 다녔거든요. 언제부턴가 저도 엄마가 입던 군화와 군복을 꺼내 입고 다니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왜 그렇게 다녔는지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지만 전 엄마처럼 하고 다니면서 절로 알게 되는 게 많았어요. 여자로서의 삶을 동경하지 않은 건 아니었지만 이미 전 누나였고 엄마였으니까요. 가무잡잡한 제 얼굴이 옥처럼 흰 얼굴보다 더 믿음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가끔은 머리를 짧게 자르고 나올 때 가슴 한편이 서늘할 때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산다고 해서 후회한 적은 없지만 아주 가끔은 어깨의 짐이 버겁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동생들 생각하면서 애써 웃었습니다. 그렇게 동생들은 차례로 군대를 갔다 오고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선명이는 대기업에 입사했고 우재는 병원에 인턴으로 일을 했죠. 둘 다 돈을 벌게 되자 제일 먼저 대출을 받아서 서울에 집을 장만했습니다. 절 위해요. 이제 서울로 올라와서 같이 살자고 하는데 속으로 참 기뻤습니다. 언제 녀석들이 저렇게 자랐나 싶었죠. 몇 번 거절을 했지만 녀석들 성화에 못 이겨 결국 정든 업한장 마을을 떠나 서울로 왔습니다. 상경하기 전 엄마 산소에 갔어요. 엄마, 이만하면 엄마하고 약속 잘 지킨 거지. 나 할 일 다 한 건 맞지. 엄마도 하늘에서 우리 보고 있죠. 아이고, 우리 선이 기특하다. 그럴 거라고 믿어요. 이제 저 애들 따라 서울 갑니다. 그래도 자주 엄마 보러 올게요. 계속 우리 지켜주세요. 그렇게 상경한 뒤로는 그동안 모아두었던 돈으로 작은 분식 가게를 열었습니다. 어묵을 직접 만들어서 떡볶이 장사를 했어요. 동생들은 그냥 쉬라 하는데 늘 일하다 한 며칠만 쉬어도 오히려 몸살이 나는 겁니다. 팔자가 고생할 팔자라고 스스로 웃으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동네 어귀에서 분식집을 열심히 했어요. 다들 나보고 쉬라고 하지 마라. 그동안 너희들 공부시킨다고 돈 벌었지만 지금부터는 오직 내 노후를 위해서 돈 버는 거니까. 아이 누나, 설마 우리가 누나 노후 책임 못 질까 봐 그래. 내 노후는 내가 책임진다. 이제 제 목표는 노후의 동생들에게 결코 짐이 되지 않을 만큼 돈을 버는 것으로 수정되었습니다. 처음으로 절 위해서 돈을 번다고 생각하니까
마냥 설레고 매일이 더 즐거웠습니다. 선명이도 회사에서 인정받고 막내도 인턴 과정을 끝내고 어느 병원의 레지던트로 취직을 하고 하루하루가 이보다 더 좋을 수 없을 정도로 흘러갔어요. 그리고 엄마 기일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약속 같은 거 잡지 말고 일찍 오라고 동생들에게 문자를 날리고 저도 하루 가게를 쉬면서 제사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저녁이 돼서 선명이가 퇴근했는데 막내는 웬일인지 늦는 겁니다. 왜 이렇게 안 오냐고 전화를 하려는데 마침 막내가 왔습니다. 그런데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우재야, 왜 그래? 병원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 누나, 형, 그래 왜? 이거 좀 봐. 막내가 서류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뭔가 하고 열어보는 순간 저와 선명이가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봉투 속엔 사진이 들어있었는데 그 사진 속엔 젊은 부부가 안고 있는 갓난아이가 바로 막내 어릴 때와 너무도 똑같은 게 아닙니까? 무엇보다 아버지로 보이는 남자의 얼굴이 지금 막내와 너무 닮았어요. 그제서야 전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했던 말이 또 있었음을 기억해냈습니다. 동생들 뒷바라지 잘 하라고 하시더니 마지막 숨이 멎기 직전에 했던 말이 다락방이 그땐 정신이 없고 경황도 없어서 그냥 흘려들었어요. 서울로 이사 올 때 다락방의 짐들을 그대로 들고 왔지만 시간 날 때 정리해야지 하면서 다용도실에 그냥 쌓아두고 있었거든요. 전 다용도실의 짐들을 전부 꺼냈습니다. 엄마가 말한 게 뭔지 찾아내야 한다고 샅샅이 뒤적이다가 한 상자 안에서 엄마가 남긴 편지를 찾았어요. 그 편지 속엔 그동안 엄마가 아무에게도 하지 못했던 얘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너무 아파서 그냥 가슴에 혼자 품고 사셨던 엄마의 사연을 알게 되었습니다. 엄마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돈을 벌기 위해서 어느 부잣집에 가정부로 들어가 일을 했답니다. 부잣집 사장님이 어떤 일을 하는지 자세히 알지는 못했지만 그 집 집사로부터 대충 들은 말로는 기업들이 급전이 필요할 때 부동산을 담보로 잡고 돈을 빌려주는 일을 한다고 했대요. 은행권에서 빌리기 어려운 회사들이 주로 사장님 회사에서 돈 거래를 한다고 했죠. 사장님은 당시 종로 큰 손으로 통했습니다. 그때 사장님은 40 정도였는데 그렇게 젊은 나이에 큰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선친에게 재산을 물려받았기 때문이라는 소문도 있었대요. 사장님 집에는 정원을 관리하는 사람, 사장님과 사모님 전용 운전기사 가정부를 하는 엄마와 그 밖에 집안의 대소사를 챙기면서 관리하는 집사가 있었습니다. 그 집사가 바로 아버지셨다. 엄마는 고아 출신이라 일가 친척이 없었는데 처음 사장님 집에 가정부를 하겠다고 지원했을 때 집사였던 아버지가 면접을 봤답니다. 아버지도 고아 출신이라 엄마에게 동병상련을 느낀 것도 있었지만 첫눈에 선하게 생긴 모습이 마음에 들었다고 했죠. 엄마는 아버지를 집사 오빠라고 부르며 의지했어요. 늘 얼굴을 보고 살다 보니 어느새 두 사람은 정이 들어서 결혼을 했고요. 사장님이 본차 옆에 별채를 신혼집으로 마련해 주셔서 신접 살림도 차렸답니다. 사장님은 장안의 돈이란 돈을 다 긁어 모은다는 소문에 비해서 참 검소하고 절약하는 분이셨네요. 그렇다고 아랫사람에게 인색한 것도 아니었죠. 자신의 수족들이 잘해야 복이 들어온다는 생각을 가진 분이셨습니다. 그에 비해 사모님은 몸이 약해서 항상 누워 있었는데 컨디션이 조금 좋을 때 정원에 나가 해바라기를 보거나 가끔 손님들이 와서 파티를 할 때 외엔 거의 외출을 하지 않았답니다. 도도한 외모처럼 아랫사람들에게 친절하거나 따뜻하게 대하지 않았대요. 그렇다고 막 대하지는 않았고 늘 적당한 거리를 유지해서 사람들이 어려워했습니다. 부모님은 결혼을 하고 1년 뒤에 첫 딸인 저를 낳으셨어요. 그때 사장님은 축하금을 주시기도 했는데 그때부터 사모님은 엄마에게 신경질적으로 대했답니다. 왜냐하면 사모님은 엄마보다 10살이나 많았고 결혼한 지 벌써 7년이 지났는데도 아이가 없어서 마음고생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엄마는 그런 사모님 마음을 아니까 되도록
아이를 업고 본체 오지 않았고 아기 울음소리가 본체까지 들릴까 늘 노심초사했습니다. 사장님은 괜찮다고 했지만 부모님은 늘 사모님 눈치를 보고 살았죠. 저를 출산하고 2년 뒤 엄마는 다시 선명이를 낳았고, 하지만 선명이는 태어나자마자 심장병을 앓아서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었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사장님이 수술비를 내주셔서 다행히 남동생은 무사하게 수술을 마치고 건강하게 퇴원을 할 수 있었죠. 부모님은 사장님께 입은 큰 은혜를 언젠가는 꼭 갚자고 약속하면서 더욱 열심히 사장님 댁 일을 봤답니다. 그렇게 저와 선명이는 사장님 댁 별채에서 살게 되었대요. 사장님은 가끔 휴일에 집에서 쉴 때면 저와 남동생을 불러서 같이 밥도 먹고 놀이도 하면서 즐거워했습니다. 자식이 없다 보니 집사와 가정부의 자식에게 정을 주는 것 같다고 부모님은 사장님을 안쓰러워했죠. 하지만 그럴 때마다 사모님은 더 신경질적으로 엄마를 대했대요. 괜히 반찬 투정을 하고 갑자기 이상한 음식을 만들어 오라고 명령을 하더랍니다. 생전 처음 들어보는 외국 음식을 엄마가 알 리가 없는데도 그 음식을 당연히 엄마가 모른다고 하면 이래서 가정부도 배운 사람을 들여야 하는데 파스타도 몰라요. 정말 못 배운 티를 내기는. 늘 그런 식으로 빈정거렸다. 그래도 엄마는 사장님 생각하면서 참고 또 참았답니다. 한 번은 선명이가 정원에서 놀다가 꽃을 뗐대요. 사모님이 아끼던 꽃이었는데 애한테 짜증을 부리면서 소리를 백지르더라. 놀란 선명이가 울고 난리가 났대요. 도대체 애를 어떻게 키우냐고 사모님이 하도 야단을 쳐서 엄마도 욱하는 마음이 들었죠. 여기에 얹혀 살다가는 애들마저 무시를 당할 것 같다는 생각에 사장님께 말씀드려서 분가를 했답니다. 사장님이 집을 얻어주겠다고 했지만 부모님은 거절했어요. 부모님은 그동안 모은 돈으로 어느 동네에 방 2칸짜리 집을 얻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사모님이 밥을 먹다가 구토를 하더랍니다. 사장님이 깜짝 놀라서 병원에 가자고 했지만 엄마 눈에는 애가 들어선 것 같았죠. 엄마 말을 들은 사장님 부부는 혹시 나는 마음에 병원에 갔는데 진단 결과 정말 임신이다. 두 분 다 포기하고 있었는데 뜻밖의 선물을 받고 서로 너무 좋아하셨죠. 사장님은 이게 모두 엄마가 사모님을 잘 보살펴 주어서 생긴 일이라고 고마워했고요. 앞으로도 사모님을 잘 부탁한다고 보너스까지 챙겨주시더라. 엄마는 극진히 사모님을 모셨고 9달 뒤 사모님은 건강한 아들을 낳으셨답니다. 그 아들을 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리던 사장님 모습에 부모님도 자기 일처럼 좋아했고요. 이제 사장님도 아무 걱정 없이 잘 사실 거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하지만 출산 후 사모님이 이상해지기 시작했답니다. 점점 더 신경질이 늘어나고 툭하면 소리를 지르거나 물건을 집어 던졌죠. 때론 방문을 걸어 잠그고 하루 종일 잠만 자기도 하고 애는 통 보려 하지 않고 젖도 물리지 않았답니다. 어쩔 수 없이 엄마가 갓난아이를 보게 되었죠. 사모님은 산후 우울증이 매우 심각했답니다. 사장님이 병원에 입원하자고 해도 싫다고 하면서 만사가 다 귀찮다며 아예 죽어버리겠다고 협박까지 했대요. 몇 번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가 아버지가 발견하고 사모님을 말린 적도 있었답니다. 심지어 정원에 사모님이 아끼던 나무가 갑자기 눈에 거슬린다고 불을 지른 적도 있었대요. 날마다 사모님 때문에 집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노심초사했고 사장님도 지쳐갔죠. 사장님은 우리 엄마에게 자신의 아들 양육을 맡기고는 늘 미안해하고 고마워했습니다. 엄마는 본의 아니게 저와 남동생 사장님 아들까지 기르게 되었고요. 저와 선명이를 유치원에 맡기고 사장님 댁에 출근할 때는 막내만 데리고 갔답니다. 하루 종일 집안일의 막내를 양육하다 집에 돌아오면 엄마는 거의 파김치가 될 정도였죠. 하지만 날이 갈수록 사모님의 우울증은 심해졌고 언제부턴가 수면제에 취해 살았답니다.
술을 마시기도 했고요. 그날도 술에 취한 사모님을 보고 사장님이 화를 냈고 두 분이 대판 싸우는 모습에 놀라 엄마는 막내를 안고 먼저 퇴근을 했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고 아버지는 사장님 댁 문 단속을 한 뒤 대문을 나서다가 갑자기 치솟는 불길을 보고 놀랐답니다. 아버지는 당장 사장님과 사모님을 구하려고 집으로 뛰어 들어갔지만 결국 다시 나오지 못한 채 돌아가셨대요. 집이 모두 불에 다 타버려서 아버지 시신조차 찾지 못했죠. 엄마는 타다 남은 아버지 구두만 안고 오열했습니다. 시신이 없으니 장례를 치를 경황도 없었대요. 경찰 말로는 사모님은 돌아가셨다고 하고 사장님도 온몸에 화상을 입고 사경을 헤매고 있지만 위독하다고 하더랍니다. 엄마는 경찰서로 뛰어다니며 아버지 시신이라도 찾아달라고 애원했지만 끝내 찾을 수 없었답니다. 다 타버린 사장님 집은 폴리스 라인이 쳐져 있어서 들어갈 수도 없었대요. 사장님이 계신다는 병원에 갔지만 당연 면회는 안 됐고 사장님이 죽을지도 모른다는 말들이 무성했다. 엄마는 모든 것이 다 암담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죠. 새 아이가 걱정돼서 일단 집으로 돌아왔지만 몸도 마음도 지옥 같았대요. 몸져 누웠는데 새 아이가 배가 고프다고 울고 불고 하는데도 갈피를 잡을 수가 없었답니다. 그렇게 한 달이 가고 사장님은 여전히 살 가망이 없다고들 했대요. 엄마는 사장님 회사에 찾아갔지만 누구 하나 엄마 말을 들어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회사도 비상체제로 들어가서 정신이 없어 보였답니다. 그렇다고 막내를 방치할 수도 없었던 엄마는 일단 키우고 있다가 사장님이 회복되시길 기다렸답니다. 우선 애들과 먹고 살아야 했기에 이런저런 일을 찾아다녔지만 쉽지 않았대요. 살고 있던 집도 재개발되면서 집주인이 나가달라고 해서 더 막막했습니다. 결국 엄마는 아이들을 데리고 무조건 발 닿는 데로 갔죠. 거기가 업한장 마을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엄마가 자란 고아원이 있던 곳이었대요. 엄마는 거기서 세 남매를 기르며 살기로 했답니다. 중간에 사장님이 회복되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몇 번 찾아가 보기도 했나 봐요. 하지만 그때마다 사장님이 늘 병원에 입원해 있거나 치료 중이라서 만나지 못한 채 돌아와야 했죠. 비서에게 말을 했지만 귀담아 듣지 않더랍니다. 결국 엄마는 막내를 아들로 키우셨고 저에게 막내를 부탁한 채 떠나셨죠.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저와 동생들은 한동안 말없이 울기만 했습니다. 우리가 몰랐던 아버지 인생도 한없이 딱하고 평생 가슴에 할 수 없는 아픔을 묻고 살았을 엄마 인생도 너무 기구해서 가슴 아팠습니다. 결국 막내는 자신을 친아들 이상으로 키워주신 엄마의 사랑을 알고 대성통곡했습니다. 그럼 넌 이 서류 봉투 어떻게 가지고 온 거야? 제가 묻자 막내는 겨우 감정을 추스르고 말을 했습니다. 이 봉투는 우리 병원 VIP 룸에 입원해 계시는 어느 회장님이 주신 거야. 뭐 회장님, 막내도 그 회장님이 처음에는 그저 환자라고 생각했답니다. 어느 전문 투자회사의 회장이라 엄청 부자라고 해서 그런 줄 알았답니다. 젊어서 큰 화상을 입고 평생 병원 치료를 받았다고 했죠. 처음 화상을 입었을 때는 온몸에 3도 화상을 입어서 다들 죽을 거라고 했답니다. 하지만 불굴의 의지로 살아남았고 그 힘들다는 화상 치료를 이겨내셨습니다. 화상으로 망가진 얼굴은 10번도 넘게 성형 수술을 받았고 화상으로 뭉개진 손가락 성형 과정과 재활 치료는 끝도 없이 반복했답니다. 아무리 최고의 의료진이 최선을 다해 치료를 해도 화상이라고 회복되는 게 아니었죠. 화상은 나았지만 계속되는 합병증으로 회장님은 하루가 멀다 하고 병원 신세를 지고 살았답니다. 그 양반 정말 보통이 아니야. 아마 다른 사람들 같았으면 벌써 스스로 포기하고도 남았을 거야. 그렇게 힘든 화상 치료를 그것도 온몸에 3도 화상인데 살아남은 걸 보면 정말 대단해. 막내는 회장님 담당 주치의이자 교수님에게 그 얘기를 들을 때도 그저 그런 사람도 있구나 했대요. 그러던 어느 날 교수님이 학회에 가게 되면서 막내가 잠시 회장님 치료를 맡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처음 막내를 본 회장님이 깜짝 놀라는 모습에 좀 이상했어요.
그날부터 막내에게 이것저것 계속 물으시는 거예요. 가족관계며 어디서 살았는지 등등. 처음엔 워낙 VIP 환자이기도 하고 교수님 특별 부탁도 있고 해서 별 생각 없이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환자와 친해지면 치료에 도움도 되니까. 근데 오늘 이걸 주시는 거야. 회장님은 막내에게 그동안 은밀히 조사를 했다고 하더랍니다. 미리 양해를 구하지 못해서 미안하다면서 사진을 보여주는데 막내도 기함했대요. 사진 뒤에 서류에 보면 자기와 회장님 유전자 검사 결과지도 있을 거라더군요. 결과지를 보니 99.9% 부자지간이라고 적혀 있더군요. 저와 선명이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우리 막내가 친동생이 아니라는 것도 놀랄 일이었지만 회장님 아들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그렇게 다음날 우린 회장님을 만났습니다. 회장님은 VIP 룸이 아닌 어느 호텔 스위트 룸으로 우리를 불렀습니다. 환자복 차림으로 우리를 만나는 것이 실례라고 생각했답니다. 말끔한 슈트 차림이었지만 휠체어를 탄 모습이었습니다. 화상으로 다리 쪽은 쓸 수가 없다고 하더군요. 얼굴도 성형을 그렇게 많이 했다는데 여전히 어색한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남다른 위엄이 느껴졌어요. 이렇게 만나게 돼서 정말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잘 굽혀지지 않는 상체를 숙이시면서 말입니다. 김무석, 김우재. 그제서야 전 막내 이름에 관한 의문을 풀었습니다. 엄마는 언젠가 회장님에게 막내를 보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이름을 바꾸지 않고 그렇게 키웠나 싶었어요. 우리 우재를 이렇게 친아들처럼 키워주신 어머님께 정말 뭐라고 감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돌아가셨다는 말을 듣고 많이 울었습니다. 누님께서도 우리 우재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죽어도 갚지 못할 큰 은혜를 입었어요. 회장님께서 그렇게 힘든 시절을 보내셨다니 마음이 아픕니다. 하지만 은혜를 갚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럴 일도 아니고요. 우린 막내가 동생이고 가족이기 때문에 함께 고생하면서도 열심히 키운 것뿐입니다. 그리고 회장님 핏줄이라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막내가 회장님 아들로 살고 싶다 하더라도 우린 기쁜 마음으로 보내줄 겁니다. 그래도 우리 막내는 언제나 우리 동생일 겁니다. 제 말에 회장님은 정말 고맙다고 내내 우셨습니다. 하지만 제 말은 진심이었어요. 아마 엄마가 살아계셨어도 그렇게 말했을 겁니다. 전 막내에게도 말했습니다. 우재야, 네가 원하면 회장님 아들로 살아도 돼. 누난 네가 어떤 판단을 하든 다 괜찮다고 생각해. 하지만 이건 잊지 마라. 넌 영원히 나와 선명이의 동생이고 우리의 막내라는 것을. 누나, 정말 고마워. 정말 사랑해. 누나도 형도. 참 기적 같은 일을 겪으면서 전 삶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누구에게나 말할 수 없는 비밀 한 가지는 있는 법이고 아픔도 슬픔도 언제나 안고 살기 마련이죠. 아무런 계산도 없이 그저 순수하게 사장님을 구하겠다고 불 속에 뛰어든 우리 아버지의 그 순간은 어땠을까? 생각해보면 참 위대하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그 불 속에서 살아남아 아들을 찾겠다는 집념으로 버티신 회장님도 대단하다고 생각하고요. 무엇보다 그 모든 업보를 고스란히 안고 우리 3남매를 키워내신 우리 엄마는 정말 두고두고 존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막내는 오랜 고민 끝에 회장님 호적에 올랐습니다. 회장님 마지막 소원이었어요. 저도 선명이도 그렇게 하라고 흔쾌히 얘기했고. 하지만 우린 달라지는 건 없었습니다. 언제나 가족 그 자체였으니까요. 아들을 찾으신 회장님은 얼마 뒤 그 모진 삶의 종지부를 찍으셨습니다. 마지막 모습은 참 평온해 보였습니다. 막내가 상주가 되어 회장님 가시는 길을 배웅하는데 참 많이 뭉클했어요. 그리고 회장님은 회사의 지분과 유산을 막내에게 남기셨습니다. 단서를 하셨죠.
반드시 누나와 형을 잘 보살피라는 유언을 남기셨어요. 그런데 우리 막내가 그 지분과 유산을 전부 저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그동안 고생하고 희생해서 키워준 누나가 마땅히 받아야 한다면서요. 자신은 그저 평범하게 의사로 살아가겠다고 하더군요. 전 한사코 거절했지만 그래야 마음이 편할 것 같다는 막내 진심을 알고 받았습니다. 그렇게 또 10여 년의 세월이 흘렀네요. 이제 저도 쉰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식당 일을 하면서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동안 매년 사회 곳곳에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회장님 유산을 기부해 왔고요. 동생들은 결혼을 해서 일가를 이루었습니다. 요즘은 김치 담가서 애들에게 보내고 조카들 잘하는 거 보는 게 제 낙입니다. 선명이는 대기업에서 나와 개인 사업을 하면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올케도 어찌나 싹싹하고 착한지 몰라요. 막내는 개인 병원을 차려서 열심히 진료도 하고 항상 어려운 사람들에게 무료 봉사도 하면서 살아갑니다. 같은 의대 출신 여자와 결혼해서 부부병원을 운영하고 있어요. 작은 올케는 항상 제 건강 걱정뿐입니다. 주말이면 두 동생네는 귀찮다고 하는데도 찾아와서 함께 식사를 합니다. 시간 틈틈이 가족 여행을 다니고요. 평생 고생한 우리 누나 노후는 서로 책임지겠다고 저렇게 다투는 모습이 참 보기 좋습니다. 전 가끔 대주주로서 회사 주주총회에 참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경우에도 회사 경영에는 참여하지 않아요. 나중에 죽으면 그 지분마저 사회에 다 기부할 생각입니다. 이 정도면 저도 인생 잘 살고 있죠. 아마 하늘나라에서 부모님도 기특하다고 하실 거예요. 앞으로도 전 열심히 살아갈 것이고 항상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돌아보면서 최선을 다할 겁니다. 우리 착한 동생들과 두 올케와 조카들과 함께요. 물론 언젠가 저도 운명의 짝이 나타나면 결혼할 겁니다. 이제 너무 나이가 많아서 좋다는 사람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요.